예, 안녕하십니까. 인제대학교 AI 융합대학의 컴퓨터공학부에 있는 김희철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미 도래가 됐고, 인공지능이 그냥 뭐 한 번의 유행 정도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이렇게 좌우하는 그런 엄청난 물결로 지금 다가섰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인공지능의 뭐 기술적인 문제, 앞으로 뭐 기술적인 진보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변화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중요하면서도 얘기가 좀 덜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윤리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간은 굉장히 윤리적인 존재이고, 또 어떤 기술 발전은 항상 윤리 문제랑 이렇게 같이 가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너무 기술의 발전 또 사회적 변화 이런 데 이제 관심을 갖게 되면은 윤리적인 문제에 좀 소홀해지는, 그러나 사실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윤리적인 문제여서 한번 이 주제를 가지고 좀 소개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제가 느껴왔고, 그래서 오늘 좀 뭐 윤리라는 주제는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어서 뭐 1시간 동안에 뭐 이 주제를 다 다룬다 하는 거는 힘들지만, 지금 현재 인공지능에서 가장 뭐 이슈가 될 만한, 또 정말 우리의 가슴에 와닿는 그런 윤리적인 몇 가지 문제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번 인공지능과 윤리에 대한 그런 오늘 좀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하려고 그럽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쭉 차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부터 시작해가지고 실험 문제, 뭐 프라이버시, 그리고 맨 처음에 과학을 보는 두 관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먼저 이 윤리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이 인공지능 연구를 하면서 2번 놀랐어요. 사실은 2번 놀랐는데 크게 놀랐습니다. 쇼크를 먹을 정도로 놀랐는데, 그 2번 언제 놀랐는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원래 교수님 인공지능 연구를 하다가 사실은 인공지능이 별로 보여준 게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인공지능 해도 뭐 결과물로서 뭐 상업적으로 성공한 것도 잘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인공지능 하면은 벌써 아우 이거 뭐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뭐 맨날 사람 같은 뭐 시스템을 만들고 로봇도 만들고 한다면서 아무것도 뭐 해주는 게 없잖아, 뭐 이런 말. 그래서 사실 인공지능 교수님도 그러고 인공지능 연구를 하다가 중간에 좀 상당히 공백기가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인공지능 말고 다른 연구들을 많이 했다는 얘기죠. 물론 꾸준히 인공지능 연구하신 분도 있지만요. 그러다가 2016년 그 알파고가 나왔어요. 그때 교수님 정말 놀랐어요. 물론 딥러닝하고 강화학습이 상당히 발전한 거는 알지만, 그래도 그 우주보다도 더, 우주의 원자의 개수보다도 더 많다는 바둑의 그 경우의 수죠. 그게 20 곱하기 20 팩토리얼 정도 되죠. 그 경우의 수를 다뤄야 하는 문제에서 어떻게 컴퓨터가 이렇게 이세돌을 이길 수 있을까? 나는 그러진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는 뭔가 기뻐해야 될지 아니면 뭔가 무섭고 좀 두려워해야 될지, 그런 미묘한 이런 감정이 굉장히 교차됐던, 아마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그것이 그렇게 놀라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바둑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당시에 그 교과서 중에 하나, 인공지능 개론서 교과서 중에 하나가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앞으로 기계가, 즉 인공지능이 이 인간 프로 바둑 기사를 이기는 일은
소위 말해서 그러한 수준의 그런 바둑 그 인공지능을 만드는 일은 앞으로도 요원하다. 요원하다는 말은 뭐예요? 그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교수님도 내 살아생전에 이런 일은 발생 안 할 거야.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었고, 또 이세돌하고 바둑을 둔다고 그래. 교수님이 딱 1차 대국을 저는 직접 봤어요. 사실은 그날. 그래서 이제 직업이 직업이니만큼 한번 관찰을 좀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게 꼭 재미로 본 건 아니고 교수님은 그냥 정말 직업상 봤는데 바둑을 조금은 두니까. 근데 아니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무서운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이제 정말 인공지능은 이거는 옛날에 말하는 그 인공지능이 아니라 이미 바둑 그 전에 유튜브 그 고양이들 동영상이 어떤 건지 그 인식하는 문제. 그게 그 바둑보다 한 3년 정도 전에 성공을 이미 했었죠. 딥러닝 기반으로 해서. 근데 이제 그때 성공할 때만 해도 교수님 그렇게 그건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어느 정도 했는데 이게 바둑에서 그렇게 하고 나서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을 제가 이제 좀 소홀히 했던 인공지능 연구를 바로 그 시점부터 확신을 갖고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는 100% 온다. 확신을 갖고 이제 그 이후로는 모든 연구의 80%를 다 인공지능에 다시 쏟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한 번 더 놀랐어요. 그럼 제가 이제 바둑은 어떻게 했다 이거죠. 그런 문제 또는 컴퓨터 비전 쪽에 그런 딥러닝 기술을 써서 그런 패턴 인식의 문제들은 아까 그 고양이 인식하듯이 그런 것들은 좋다, 발전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받아들여졌는데 자연어 처리라는 게 있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을 이해를 해가지고 답변을 해주는 거. 그 문제는 만큼은 적어도 10년, 20년 안에 저는 그건 안 된다고 봤어요. 사실은 안 된다고 보고 그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다. 비록 알파고가 그렇게 정말 그 대단한 일을 했지만 거기에 대한 자연어 처리에 대한 것은 교수님 좀 의심을 했는데 최근에 보면은 GPT-3라고 그래서 여러분 테슬라의 그 CEO 있죠? 일론 머스크가 보면은 거기가 이제 오픈 AI를 통해 가지고 그건 이제 일론 머스크죠. 그 사람이 이제 오픈 AI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 자연어 처리 서로 이제 대화하는 내가 말하는 거를 기계가 이해해서 거기에 답을 해주는 그런 자연어 처리에서 너무나 획기적인 단계로 지금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유튜브를 이렇게 동영상을 유튜브에 참 좋은 게 많은데 거기에 보시면 SBS에서 언젠가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솔트룩스라는 AI 기업하고 같이 해가지고 어린아이를 이제 시뮬레이션 한 거예요. 인공지능 어린아이를 놔두고 그러고 이제 학부모가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면 얘가 이제 답을 하는데 얘가 이제 사람이 답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답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말하고 답변하고 하는 거에 엄청난 자연스러움과 엄마의 말에 대한 이해. 물론 어려운 거는 어려운 문장을 막 물어보고 고차원적인 건 아니지만은 굉장히 잘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심을 할 정도로 이거 서로 짜고 사실은 인공지능이 한 게 아니라 뒤에서 누가 이렇게 짜고 하는 거 아니냐. 마치 인공지능이 한 것처럼 하는데 실제로는 인간이 한 거 아니냐 할 정도로 그렇고 실제로 그 GPT-3를 써가지고 이게 이제 사람이 쓴 건지 인공지능이 쓴 건지 어떤 글을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면 한 50%는 사람이 썼다고 그러고 한 50%는 인공지능이 썼다고 그러니까 50% 50%라는 건 이건 진짜 사람하고 이 인공지능하고 이거 차이가 안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지?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제가 정말 자연어 처리는 이건 제일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한
10년은 더 걸리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교수님 생각했던 수준의 그런 인공지능이 알파고 이후에 뭐 한 3, 4년 만에 이렇게 나와버렸으니까 인공지능의 그 기술 속도, 발전 속도가 엄청나다 하는 거. 그리고 그러면 사회는 과연 이런 식으로 변하면은 정말 어떻게 바뀔 거냐. 정말 어떻게 바뀔 거냐. 이런 문제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인간의 이제 문제가 단순히 기술 발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그 윤리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지겠다. 그 생각을 제가 하고 본래 교수님은 저기 여러 가지 인공지능도 하고 HCI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그쪽도 전공하고 그 다음에 뭐 무슨 클라우드 시스템 만드는 그런 플랫폼 쪽의 연구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 연구를 했었어요. 그러면서도 사실은 그 윤리, 컴퓨터와 관련된 윤리의 문제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안 하지만은 한 10년 전쯤에 한 3, 4년 정도 우리 학교에서 그 교양 과목으로 컴퓨터 윤리라는 과목을 개설을 해서 한 3년 정도 가르친 경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거는 사람의 문제인데 하면서 이제 윤리적인 그런 쪽에 눈을 좀 뜨게 된 건 사실이고요.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인공지능 시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게 하는데 서울대학의 한 교수님이 이런 논문을 썼어요. 그러니까 뭐 억만장자를 넘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조만장자라는 표현까지 하는데 이제 굉장히 큰 부자.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아까 뭐예요 페이스북이라든가 무슨 테슬라라든가 이런 아주 위에 아까 뭐 일론 머스크 얘기도 했지만 이렇게 위에서 엄청난 부자 그룹이 하나가 첫 번째 그룹이 있고요. 거기서 예를 들어 이제 플랫폼이나 이런 거를 만들면 그 플랫폼을 통해서 스타가 되는 그룹, 거기가 이제 잘 사는 그룹이죠, 당연히. 그래서 뭐 유튜브 스타도 들어갈 거고. 그럼 이제 거기가 이제 제 두 번째 그룹이 되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룹은 AI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그룹. 뭐 쉽게 말하면 뭐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뭐 주커버그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요 밑에 보면은 그런 그 플랫폼을 활용해서 스타가 되는 사람들, 그 그룹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 두 번째로 이제 돈을 많이 버는 사람. 그럼 세 번째 그룹이 뭔지 아세요? 세 번째. 네. 이게 지금 윤리 문제나 이런 거랑 다 연결이 돼요, 사실. 세 번째 그룹은 그냥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앞에 말씀드렸어 최고의 그룹과 그 다음 스타 그룹까지가 한 1%도 안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99%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세 번째 그룹이고 나머지는 다 인공지능 기술에 의해서 대체가 돼가지고 뭐 별것 아닌 사람들 99%.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뭐냐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3계급이고 인간이 그 밑에 4계급 네 번째 계급이 됐으면 그 네 번째 계급이 그래도 2계급에 있는 스타 계급하고 3계급에 있는 인공지능하고 그 사이에 어떻게 좀 들어갈 수 있도록 뭔가를 마련을 해야 된다. 정부에서도 그렇고 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든지 인공지능을 이길 수 있는 대체 안 되는 인공지능의 대체가 안 되는 그런 계급 그런 그룹이 자꾸 형성되도록 그렇게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것이다. 그게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됐죠. 제가 그런 문제를 이렇게 보면서 지금 여기서도 좀 보면 여러분 화면 PPT를 보시면 실업의 문제가 맨 처음에 나왔죠. 사실은 그 문제하고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암울한 그런 소식이죠. 99%는 인공지능 밑에 있고
겨우 1%, 2% 이런 사람들만 위에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도 이거는 그냥 윤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 4차 산업혁명, 특히 인공지능 시대에 여러분이 어떻게 생존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들을 정말 심각하게 또 고민을 해봐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회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바뀔 거다 앞으로. 그런 생각. 보세요. 은행에 인공지능 오기 전에 이미 은행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죠. 그러니까 뭐 모든 게 다 여러분 은행 가서 합니까? 다 모바일로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직원 수가 점점점 줄어들잖아요. 뭐 그다음 나중에는 이제 뭐 자율주행 되고 뭐 운전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되고 뭐 우리 뭐 의료 영상 그 판독을 기계가 다 해버리면 영상 그 판독하는 분들 다 안 되는 거고. 모르죠. 저같이 이제 교수도 완전히 없어질 직업은 없겠지만 상당수 교수들이 또 필요가 없는 그런 사회가 될 수도 있고. 왜냐면 지금 그 정말 좋은 교육 콘텐츠가 오픈돼 가지고 많이 나와요. 그 옛날에는 뭐 국영수에서 뭐 학원 그쪽 콘텐츠만 많은데 이제 위에 그 고급 콘텐츠다. 심지어는 인공지능이라든가 뭐 이런 기술에 대한 콘텐츠도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근데 우리가 뭐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지만 정말 너무나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적응해 나가느냐 그 문제는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윤리 문제가 이게 다 연결이 돼서 하는 얘기인데 중요하다 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조승현 작가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있죠. 지금 부모님들은 옛날에는 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얘가 뭐 예를 들어 인류대학을 갔을 때는 뭐 이렇게 해서 판검사도 되고 뭐도 되고 이 코스가 있잖아요. 뭐 그리고 얘는 또 이렇게 뭐 돈도 잘 계산도 잘하고 하니까는 얘는 또 어떤 회계사 아니면 뭐 이렇게 은행에서 일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의사는 이렇게 코스를 밟아서 가면 뭐 이렇고 하는 그 코스가 다 있어요. 안 그러면 뭐 교수 되고 싶으면 뭐 한국의 박사과정을 받든지 아니면 뭐 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오든지 뭐 그것만 해내면은 박사학위만 따오면 뭔가 되긴 되는 거예요. 그 아무 문제 없이 뭐 그렇게 뭐 이렇게 탁탁탁탁 하면 된다. 또 내가 앞으로 미래에 어떤 직장을 가질 것이다. 뭘 어떻게 갈 것. 이게 굉장히 분명했죠. 그러니까는 그냥 그대로 하면 돼요. 그 사회가 이렇게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준비만 하면 되는데 이제 인공지능 시대는 과연 우리 자녀들이 교수님도 자녀가 있어요. 지금 이번에 대학원 졸업하는데 그 자녀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살고 무슨 직장을 가질지 특히 어린아이들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도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그 옛날에 우리 세대나 우리 전에 세대 분들이 가졌던 의식이 있죠. 예를 들어 자식은 이렇게 해서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여기로 가면 돼. 이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뭐가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는 시대에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지금은 뭐 당장에 뭐 어떻게 내년 뭐 어떻게 취업하고 뭐 어떻게 좀 이렇게 되지만은 그런 게 앞으로 한 5년, 10년 후는 어떻게 될지 지금 아무도 모른다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대를 지금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런 정말 엄청난 불확실성의 지금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자, 서원하면서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과 연관된 얘기를 사실은 저 했고요. 우선은 첫 번째 나오는 실업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한 얘기들이 직접적으로 좀 중요한 문제가 되죠. 이 BBC 퓨처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Artificial intelligence is everywhere. 그렇게 돼 있어요. 모든 어디든 다 있다. 그래서 most aspects of our lives are now touched by
AI in one way or another. 그러니까 AI가 없는 것이 없다. 지금 AI가 없는 것. 여러분 뭐 쉽게 말해서 이 카메라 얼굴 인식 뭐 이거 다 AI 이미지 프로세싱이라고 뭐 그쪽 기술이 다 하지만은 그 AI거든요. 패턴 인식이니까 카메라 찍을 때 뭐 여러분 얼굴 딱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찍을 때부터 벌써 AI가 다 돼 있고 음성 인식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외국말 모른다 번역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제 구글 번역기 이렇게 돌리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포르투갈 말을 몰라도 포르투갈 그 원서를 한글로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시대가 이미 왔고 모든 우리 삶에 있어서 AI가 지금 없는 것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 지금 표현에서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은 그 지금 러프킨 여기서 보면 첫 번째 끝에 보면 it's not much of an exaggeration to say that software now means AI. 그러니까 뭐냐면 과장이 아니다는 얘기야. 그렇게 큰 과장이 아니다. 뭐가 소프트웨어는 그냥 AI를 의미한다. 사실은 여러분 원래 AI는 어때요? 소프트웨어의 한 영역이 있어요. 소프트웨어가 이만한 큰 바운더리가 있으면 그거 안에 이제 AI가 있는데 이 AI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자체가 다 그냥 AI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AI에 안 들어간 소프트웨어 없다 할 정도로 이제 이러한 정도로 지금 AI가 굉장히 강하다. 그랬을 때 하여튼 지금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소홀히 해왔던 것 실제로는 중요한데 그런 문제가 바로 윤리적인 문제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어요. 여기 보면은 닉 부스트램이라는 사람이 슈퍼 인텔리전스라고 그랬어요. 이게 결국은 그 커즈와일이 얘기한 뒤에 커즈와일의 얘기는 좀 할 거예요. 싱귤러리티 특이점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 인간의 그런 지능을 쉽게 말해서 뭐예요? 그 이상되는 그런 지능을 가지는 AI가 출현하는 그런 시점. 그런 시점이 되면은 어떻게 하겠냐. 그때 이제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고 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특이점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커즈와일의 표현이 굉장히 잘 우리가 인용하고 많이 쓰는 그런 용어인데, 그 전에 이제 닉 부스트램이라는 슈퍼 인텔리전스라는 그런 표현을 했고,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한번 우리 인생을 한번 보자. 우리 삶을 보자. 인간을 한번 보자. 우리가 너무 이렇게 기술적인 것 이런 거에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두려운 그런 마음들 다 벗어나서 한번 인간에 대해서 한번 보자. 특히 윤리적인 문제를 살펴보자 하는 거. 여러분 실업의 문제가 아무래도 AI 문제에서 초미의 최대 관심이 되죠. 이 책 카플란의 책을 보면 인간은 필요 없다 이런 책이 있어요. 이것이 인간의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우리 죽자 이런 얘기를 한 거는 아니고 그만큼 인간이 필요 없이 대체되는 것들이 많아진다. 인공지능 쪽에. 하는 것이 대체되는 게 많아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산업혁명 시대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했죠. 산업혁명 얘기는 어떻게 됐어요? 맨 처음에 전기기관차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집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옷을 만들었는데 옷 짜는 기계가 나와가지고 옷 만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해고되고 그냥 기계가 나오니까 그때 당시는 그냥 다 직장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현대판 러다이트라고 그렇게 나왔죠. 현대판 러다이트. 그때 당시에 러다이트 운동이 있었어요. 러다이트 운동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기계가 있으면 기계를 딱 모아놓고 거기다가 불 지르고 부시고 이런 퍼포먼스를 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 퍼포먼스를 했는데 기계가 우리의 일자리를 다 뽑아간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겠느냐? 이거는 안 된다. 기계 이거 다 없애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 러다이트 운동이에요. 그러면 인공지능 시대는 어떨까요? 뭐 사람 직장 안 잃겠어요? 당연히 잃는 게 나오죠. 거기다가 이제 밑에 여기다 썼는데 소득 불균형과 불평등은 점점점 심해지죠. 이거는 굉장히 심한 문제예요. 근데 일단은 뭐 어쨌든 간에 직장을 잃는 문제들이 이제 점점 많아진다. 기계로 자꾸 대치되니까요. 그럼 우리도 이제 어떡하겠어요? 우리도 이제 컴퓨터 갖다 놓고 AI 로봇 갖다 놓고 망치로 저렇게 막 퍼포먼스 하면서 뭐 아마 그런 일 안 생기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산업혁명 시대에 일어났던 그 러다이트 그 파괴하는 그런 러다이트 운동이 현대판에도 러다이트 운동이 다시 생길 것이다. 뭐 실업 문제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되죠. 그런데 좀 차이가 있어요. 옛날에 그 산업혁명 시대에는 어떤 직종이 많이 직장을 잃었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블루칼라들이 많이 직장을 잃었죠. 그러니까는 뭐 단순한 일들 하는 거. 아까 말했더니 뭐 삽질을 했는데 삽질하는 사람이 그래야 이제 뭐 공사를 할 때 있잖아요. 삽질을 해가지고 이제 뭐 그러면 한 100명이 삽질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갑자기 불도저가 나오고 뭐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사람들 뭐 몇 사람 안 필요한 거예요. 100명 중에 뭐 한 5-6명 필요한 거예요. 그럼 나머지 95명은 뭐예요? 다 이렇게 그 직장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그때는 그런 단순한 일들, 땅 파는 일들, 뭐 그런 거. 아까 옷 짜는 그런 기계가 나오니까 뭐 그냥 그 직장을 다 간의 수공업을 했던 그런 분들 다 이제 직장을 잃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루칼라들이 많이 기계에 대치가 됐죠. 그래서 블루칼라들이 많이 무너졌는데 이번 인공지능은 몸으로 움직이는 것도 몸으로 움직이는 거지만 인공지능은 뭐예요? 머리 쓰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화이트 칼라들이 많이 직장을 잃게 됐다. 여러분 금융 쪽에 예컨대 은행 직원들은 지금 뭐 많이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점점. 그거는 피부로 느끼실 거예요. 은행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 화이트 칼라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기사를 막 써대잖아요. 그럼 기자들도 이게 다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근데 뭐 100명이 필요하다 그랬으면 그게 점점점 70명으로 줄어들고 50명으로 줄어들고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갈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자들도 그렇고. 특히 이제 금융 쪽은 아주 얼마 전에 하여튼 이 골드만삭스가 여러분 엄청난 하여튼 금융 쪽에 컨설팅도 하고 굉장한 세계적인 대기업이지만 어느 해에 갑자기 억대 연봉자들이 꽤 많은데 거기를 수백 명을 그냥 해고를 시켜버렸어요. 뭐 박사급 뭐 대부분이 그럴 거고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뭐 1억은 아무것도 아니고 2억, 3억, 10억 뭐 이렇게 받는 사람들인데 연봉을요. 그런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다 옷을 벗게 됐어요. 예. 그러면서 그쪽 이제 골드만삭스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AI가 다 한다 이거죠. AI가 문제를 해결을 딱 해버리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사람이 필요 없다. 이게 뭘 말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단순 노동을 기계가 대체하는 화이트 블루 칼라가 많이 대체됐다면 이제는 화이트 칼라들이 이렇게 물러나게 된다. 뭐 그런 얘기는 여러분 많이 이미 들었을 거고요. 그다음에 소득 불균형 불평등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여러분 구글이 크니까 실리콘밸리는 구글, 페이스북 이런 게 크니까 실리콘밸리는 뭐 어마어마하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실리콘밸리의 문제 중에 하나는요. 구글 같은 그런 기업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데 실제로 다른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엄청나게 또 무너지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그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데로 지금 완전히 다 모든 게 이제 흡수가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리고 뭐 클라우드 쪽은 아무래도 아마존이 다 잡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이렇게 한 군데로 몰려요. 그러니까 이제 구글은 몰려가지고 예를 들어 요번에 새로 한
예를 들어 1000명을 뽑자. 그러면 1000명을 뽑는 거예요. 구글은 커져가지고 1000명을 뽑는데 다른 데서는 5000명이 직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한 군데에 몰려서 예를 들어 5000명을 직장을 잃었는데 그 5000명이 그 한 군데로 다 간다면은 그 회사 하나는 문제가 될는지 몰라도 어때요? 구글로 다 가서 먹고 사는 건 다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면 5,000명이 다 해고가 돼도 새롭게 구글에서 뭐 일할 수 있다, 5,000명이.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면 뭐 그렇게를 장려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5,000명이 직장을 잃었는데 구글에서 그걸 한 군데로 몰리면서 5,000명이 1,000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4,000명은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한 군데 이제 모이면서 부가 이렇게 집중하는 그런 문제들. 아까 그 서두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맨 처음에 그 1계급이 있고 2계급이 있고 3계급이 뭐예요? 인공지능. 그 다음에 인공지능에 다 대체돼 버린 정말 할 일 없는 마지막 4계급. 그게 이제 인간 대부분이 거기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몰려요. 쏠림으로 이렇게. 점점점 IT가 발전하는 것 자체로 굉장히 쏠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그 쏠림 현상이 더 가중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소득 불균형, 불평등이 굉장히 많아지고. 카플란이라는 분은 그 인간이는 필요 없다 하면서 이제 그런 지금 교수님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을 쭉 하지요.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해답을 이렇게 해요. 결국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 일을 안 해도 인간이기 때문에 일정 급여를 국가로부터 받아야 된다. 이게 그런 것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카플란의 그 답을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라면 예를 들어 한 150만 원은 그냥 국가에서 돈을 줘야 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 꼭 일을 해야만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옛날에 그래서 이제 스위스에서 지금 그런 투표가 있었죠. 국민 투표가 있었는데, 결국은 그래도 사람은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뭐 일도 안 하는데 돈 주는 거는 그건 안 된다. 그렇게 결론을 스위스에서 났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났는데 이제 또 조금 진짜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막 실험 문제가 막 더 발생하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또 다시 국민 투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그러면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국가가 그렇게 되면 굉장히 재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문제는 어떻게 지금 해결할지. 하여튼 인공지능 이쪽에 보면은 상당히 재밌는 문제는 아니고 상당히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이제 또 실험 문제와 함께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낙관적인 견해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교수님이 그 비관적인 걸 먼저 얘기를 했지만 낙관적인 견해는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앞으로 옛날에 러다이트들이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때 보면은 뭐랄까요, 처음에 직장들을 잃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때요? 그러면 잃어가지고 우리 전 세계가 못 살게 되느냐? 그거 아니에요. 더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뭐가 생겼어요? 새로운 직종이 또 생겼어요. 새로운 직종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새로운 직종은 뭐냐 이거죠. 그 새로운 직종은 뭐냐? 그거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광고업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뭐 구글, 유튜브, 뭐 네이버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게 뭘로 먹고 살아요? IT 기술로. 물론 IT 기술로 먹고 살죠. 근데 그 수익이 어디서 나겠어요? 다 광고예요. 광고 수익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학교에 이제 김창룡 교수님이라고 신문방송학 교수님이 칼럼 쓰시면서 그때 본 적이 있는데 그게 몇 년 전인데 우리나라 전체에 뭐 TV에도 광고가 나오고 뭐 다 광고가 나가죠. 그래서 뭐
TV뿐만 아니라 무슨 뭐 신문에도 여러분 광고가 나가고, 여러분 학과 홍보를 하려고 뭐 좀 좋은 신문에다가 내면은 뭐 한 돈 1,000만 원 가까이 들고, 그거 한 번 하는데, 그렇게 이제 광고들이 많은데 대한민국 광고 수익의 3분의 1이 네이버다는 그런 기사를 봤어요. 아마 그 통계적으로 맞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뭐 네이버, 구글 뭐 이런 돈이 다 글로 가게 되는 거죠. 이제 광고 수익이라는 거 엄청나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IT 기업이 과연 뭐냐, 기술의 그런,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구글이나 이런 기술 회사인데 내용을 가만 들여다보면은 다 광고 회사예요. 가만 보면은 뭐 그쪽에다 다 광고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구글이나 뭐 네이버나 이런 거는 자기들은 또 TV 광고 하지도 않아. 하지도 않아. 여러분 스타벅스 하나도 광고 없는 거 알죠? 참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광고 하나도 안 하고 돈은 돈대로 어마어마하게 그냥 자고 있어도 통장으로 톡톡톡톡 돈이 들어오고, 참 그 광고비라도 들지 다른 데는. 그렇죠? 뭐 삼성이나 뭐 이런 데 보면 막 엄청나게 제조업 분야는 막 광고를 하잖아요. 막 그래서 돈을 결국은 그래서 물건을 송보하고 그래서 광고 오는데 뭐 네이버나 무슨 뭐 구글이나 뭐 이런 데는 뭐 그냥 하면 가만히 자고 있으면 통장에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 광고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산업혁명 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났지만 결국은 그 러다이트 운동의 결과 뭐 정말 뭐 어떻게 잘못되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직종이 새로운 직종, 광고. 아까 말했던 그 기자 얘기를 했는데 기자도 말이지 그런 게 없었잖아요. 옛날에 그런 직종이. 예. 뭐 컨설팅 하는 거, 뭐 자문하는 거, 그런 거 뭐 직장이 있었나요? 뭐 금융산업 이런 게 뭐 컸나요? 그때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새로운 직종들이 계속 뻗어나왔어요. 맞죠? 그러면 과연 AI 시대가 아까 예측했듯이 4계급이 있어가지고, 뭐, 인공지능이 3계급이고, 밑에 4계급을 인간은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되는, 그렇게만 되겠느냐 하는 얘기. 또, 꼭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데이터 쪽을 잘 다뤄야 돼서 지금 데이터 사이언스라든가 이런 쪽에 지금 수요가 굉장히 또 중요해지거든요. 그전에는 근데 데이터 사이언스가 뭐예요? 그냥 지금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하나예요. 그때 여러분 데이터를 가만히 연구를 해보면요. 데이터 사이언스 가지고만 안 돼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모든 걸 다 알 수가 없는 시대가 올 거예요. 첫 번째 데이터가 빅데이터가 이렇게 오면요. 그거를 갖다가 필터링 해주는 사람이 또 필요해요. 뭔 데이터가 좋은 거고, 뭔 데이터가 나쁜 거고, 뭐 이거는, 왜냐하면 데이터가 그러니까 양질의 데이터가 돼야 그거를 학습을 해야 인공지능이 제대로 돌아가지. 뭐 그냥 시잘데기 이게 아주 거지 같은 그런 데이터들이 많은 아무리 많아봐야 그거는 데이터 리파이먼트를 해줘야 돼요. 정제를 해주지 않고서는 좋은 데이터가 그게 없는 상태에서는 거기다 데이터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시스템인데. 그렇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하는 시스템인데 그게 인공지능인데 데이터가 후진인데 그게 뭐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죠.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이거는 후진 데이터, 이건 좋은 데이터. 이거를 그것도 또 하나하나 할 수 없잖아요. 빅데이터인데 뭐 수억 개 데이터를 하나하나 할 수도 없고 그거를 딱 봐가지고 요런 조건에서는 요건 필터를 하고 요런 조건은 그대로 이렇게 그래서 쓰고 하는 이런 직종 여러분 생각할 수 있죠? 데이터 필터링 하는 거. 지금 당장에는 이제 그것이 하나의 직종으로는 없고 그냥 전체적으로 그 필터도 하고 전처리 다 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가공하고 그 다음에 패턴 인식 인공지능 기술을 해서 분류를 하고 또 분류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이게 제대로 accuracy, 정확도가 있는지 없는지 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걸 혼자 다 해, 지금은. 혼자 다 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데이터 모으는 것부터 해가지고, 요번에 석사과정 학생이 요번에 제가 지도를 하는데,
이미지 처리 쪽의 학생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 보면은 그냥 뭐 데이터 모으는 것부터 이렇게 다 본인이 다 이거 뭐 다 해요 실제로. 근데 이제 앞으로 시대가 발전하고 인공지능과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가 상당히 더 활성화가 되게 되면은 이제 그런 일들이 아무래도 분산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분산이 된다. 그렇게 보면 되고, 여러분들 아마도 여러분들의 직종은 지금 생각하는 나는 요번에 가면 예를 들어 뭐 신문 방송 같은 나는 기자가 될 거야. 그럼 기자가 됐어요. 예를 들어 신문사 기자가 되죠. 근데 그 기자로 그러다 이제 인공지능이 기사를 쓰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만둬야지. 그럼 그만두면 끝인가요? 아니에요. 뭔가가 있을 거예요. 기사에 관련된 뭔가를 해가지고 뭔가 그 데이터를 어떻게 뭐 이렇게 좀 필터링 하는 것부터 뭐 그 사이에 뭐 어떤 그걸 이제 뭔가 분석을 하는 거라든가 뭐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그런 주제를 가지고 새로운 유형의 직종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요거는 좀 긍정적이에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인공지능 밑에 인간은 다 그 밑바닥에서 그냥 나라에서 150만 원씩 주면 그거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인간도 뭔가 인공지능을 뛰어넘어서 뭔가를 해낼 수 있는 뭔가가 있고 또 새로운 그런 직종들이 자꾸 생길 것이다 하는 그런 어떤 희망. 그것도 또 한편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뭐 비관적이어가지고 우리 직장 다 이러니까 99%는 다 기계에 종속이 되고 이런 생각만 가질 필요는 없다. 단 한 가지 조건은 있어요. 그런 사회가 되려면 더 많은 단 한 가지 조건. 그건 뭐냐 하면은 데이터나 인공지능 쪽에 대한 그러면서도 뭔가 창의적인 교육, 그러니까 인공지능 교육과 창의성이 있는 교육은 뒷받침이 돼야 돼요. 사실은 그럴 때 새로운 그런 직업이 태어나고 그 직업이 태어난 상태에서 뭔가 새로운 직장이 얻을 여력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환경들이 인공지능 교육하고 데이터 사이언스 교육 그리고 창의성 교육. 창의성 교육이 뭐예요? 인공지능에 대체 안 되는 뭔가를 위한 교육 방법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되면은 오히려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인공지능 때문에 뭐 우리가 저렇게 뭐 망치로 두들기고 뭐 컴퓨터 갖다 놓고 부시고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오히려 컴퓨터 고마운 거죠. 이거 인간의 참 허접한 일들 그냥 루틴한 뭐 별거 아닌 일들은 기계가 다 해주고 그럼 나는 오직 창의적인 일을 해가면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도 있다. 이것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강의를 이제 제가 이제 서두에 이제 두 번에 이제 나눠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쪽 맨 강의 끝에 그걸 했어요. 과학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이렇게 쭉 그 두 가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그 면이 어떻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거냐. 그래서 지금 이게 실업의 문제도 교수님 얘기하는 식으로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긍정적인 면으로 우리가 사는 게 더 낫다고 보죠. 그러면은 뭘 해야 되냐? 인공지능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것만 알면 안 돼. 창의성 있는 그런 뛰어넘을 수 있는 인공지능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교육. 실제로요. 여러분 뭡니까 산업혁명 시대에 그런 기계가 이렇게 자동화되면서 어느 분야가 굉장히 급상승한 줄 알아요? 뭐 여러 분야가 급상승하고 또 굉장히 확장이 됐지만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자질구레한 거 뭐 이렇게 바느질하고 뭐하고 그럼 뭐 옛날에 조선시대 여인들 보세요. 그냥 밤새고 해서 아침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호롱불 밑에서 이렇게 하고 하면 뭐 5시간 뭐 이상도 자보지도 못하고 그럼 피곤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렇죠?
그 뭐 아무 그 생산적인 일, 책 읽는다 상상도 못했죠. 그러나 기계가 그렇게 발전하고 하니까 기계가 사람들의 그런 모든 소위 허접한 일들을 다 해주니까 어때요? 사람이 뭔가 다른 쪽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정말 본연의 생각하는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블루 칼라의 일이 대부분이었는데 그것이 바뀌어서 화이트 칼라로 왔죠. 그러니까 어떤 교육을 어마어마하게 받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은. 교육을 엄청나게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 문제를 이렇게 보면은 교육도 지금 그런 인공지능 교육과 함께 반드시 필요한 창의력 교육을 같이 해나간다면 뭔가 이렇게 이런 어려운 시대에도 뭔가 이렇게 실험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쉽게 이제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한동안 뭐 그게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는 실험 문제가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그 다 직장을 잃고 뭐 하다가 그러나 그 사이에 뭔가 새로운 그런 일들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늘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저희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 하죠. 지금 현재의 그냥 주입식으로 받아먹는 그런 거 교육을 좀 벗어나서 내가 뭔가 이렇게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 해내는 그게 굉장히 이제 필요하다.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아무래도 그런 얘기를 제가 학생들한테 많이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실업의 문제 지금 하나를 얘기하면서 교수님이 지금 상당히 다양한 문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슬라이드는 그냥 한 페이지 러다이트가 뭐 어쩌고 소득 불균형 뭐 어쩌고 그러지만은 굉장히 많은 그런 인공지능과 윤리의 문제가 아주 그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들이 많다 하는 거. 좀 실험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좀 많이 조금 제가 할애를 했는데 그만큼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이죠.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지금 현재 제1의 관심사고요, 사실은. 예. 다음 문제가 바로 이제 책임 소지의 이런 문제가 되겠어요. 자, 로봇이 책임을 지느냐? 뭐가 잘못됐어요. 자동차 운전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내가 하니까 어때요? 뭐 잘못하면 운전자 부주의, 그래서 운전자가 책임, 물론 보행자가 잘못할 수도 있고, 보행자를 해서 사고를 냈다 그러면. 근데 지금은 그 책임이, 뭐 사람이 하니까 사람이 거지만, 나중에 이 로봇이, 그러니까 자율자동차가 있어요.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 책임 누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보행자가 죽었다 그랬을 때, 자동차의 책임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자동차를 폐차 처리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럼 되나요? 아니면 자동차의 그 소유주, 내가 그 자동차를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가 뭐 자율주행 했는데 내가 그걸 샀다. 그럼 그 나한테 책임 있는 건가? 아니면 그 문제는 이제 개발자가 뭔가 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잘못 만들어가지고 사고가 안 나야 되는데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개발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 책임 소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실제로 사회에 나가보시면은, 이게 참 이해가 잘 돼요. 우리 영화에 보면 그렇죠. 내가 책임지지. 내가 하면서 내가 무슨 정말 그런 의인처럼 막 이렇게 영화에서는 그렇게 나오지만 현실에서는 자기가 책임지는 순간 자기가 감옥에 가든지 자기가 돈 물어내든지 자기가 직장을 잃든지 뭐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그걸 용기 있게 내가 책임이다 하겠어요. 책임은 서로 미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럴 때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이것도 마찬가지 문제. 제가 옛날에 재밌는데 어떤 소방관들을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들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어떤 분이 이제 홍수가 나가지고, 사람이 이제 죽게 됐어요. 물에서. 그래서 이제 하천, 이렇게 보면서. 근데 이제 소방관들이 이제 뭘 물어보냐면은, 그러니까 그 사람을
목격자가 있잖아요. 목격자가. 저 사람이 이제 물에서 막 이렇게 헤매 허우적거리다가 죽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사람들이 뭐 소방관들이 뭐 무슨 죄가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해서 죽은 건데 어떻게 보면. 근데도 막상 그런 사건이 터지고 그러면은 문책이 오기도 하고 책임 소지가 그 관할 소방사에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밌는 현상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증인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디서 어우적거리고 뭐 어떻게 했는데 그 증인 딱 놓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질문을 해요. 그때 상황이 어땠느냐, 뭐 물살이 셌는지 어쨌는지, 뭐 저 사람 그때 사람이 주변에 사람이 있었는지, 뭐 도울 수 있는 환경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하죠.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답을 해줘요. 근데 이제 증인이 답을 해주는데, 근데 그 소방관이 꼭 하나 어디서 그 사람이 그랬느냐 이거예요. 근데 이쪽 소방관하고 이쪽 구역이 다른 양쪽 두 구역에서 이렇게 와서 같이 문제하는데 계속 이 사람은 어디서는 그렇게 하고 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어디에서 그랬냐가 그 일을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양쪽 소방관이 다 그래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자기 관할이 있잖아요. 관할. 근데 여기 경계선으로 예를 들어 여기 경계선으로 해가지고 이쪽은 이쪽 소방서 관할이고 이쪽은 이쪽 소방서 관할인데 이게 애매하게 이 사람이 이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왼쪽에 있는 쪽에서 만약에 이 사람이 익사를 했다 그러면은 오른쪽 소방관은 아이고 이제 내 관할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소위 면피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쪽에서 만약에 그러면 이제 이쪽이 이제 뭔가 조치를 취하고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책임 소지가 분명히 그 지역을 그 경계로 해가지고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정말 웃지 못할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거는 여러분 제 강의를 지금 들으셔서 알지만 아우 그 소방관 나쁜 사람이야 이런 생각할 사람이 있어요? 나래도 그렇게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계속 소방관은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어디서 도대체 이 사람이 허우적거렸냐, 이게 이쪽이냐 저쪽이냐, 그걸 물어보는 건데 그것도 드러내놓고 아이 솔직히 말해서 이쪽에 나오면 우리 관할이 되고 저쪽에 하면 저쪽에 하니까 그런 문제가 중요하니까는 하여튼 해주세요 이렇게 또 솔직하게 얘기도 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 지금 이런 책임 문제가 그래요. 어떻게 보면 도의적으로 이게 로봇 책임, 그럼 폐차시키나? 뭐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이거를. 이런 책임 소지의 문제가 굉장히 또 중요하다. 근데 누구의 책임이 아닐 수도 있다. 자연 현상일 수도 있다. 이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자동차가 몰 때 사고율이 이렇게 자율자동차 그 사고율이 지금 자율자동차를 안 쓰고 지금 현재의 그런 교통사고율보다 만약에 낮다면 어쩌면 그거는 로봇 개발자나 그 개발하는 회사의 책임이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람보다는 더 나은데 그 100%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책임 소지의 문제는 굉장히 윤리적으로 지금 사실은요, 지금 자율주동 기술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데 기술적인 문제는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 해 나가요. 근데 이게 이제 상용화가 되려면 이런 지금 책임 소지의 문제, 윤리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윤리적인 문제는 윤리적인 문제로 머무는 게 아니죠. 이게 이제 뭘로 가요? 법적인 문제로 가요. 법적인 문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법적인 문제로 가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그런 책임 소지. 그래서 이제 그 배상 문제가 나오고 그래야 되니까. 아까 그 소방관 이게 관할이 어디냐는 그런 문제. 사실은 이 문제는 정답도 없고 정말 그런 상태. 그래도 아마 법으로는 규정을 해야 되니까 어차피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거는 분명히 이제 문제가 누구의 문제다, 뭐의 문제다, 그 법적인. 근데 그게 또 애매하기도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는 이제 법적인 거는 잘 모르지만은 그런 문제에 도달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지금 그 윤리적인 문제 일부로서 교수님이 가장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지금 한 부분이 어디냐면은 지금 책임 소재 문제하고 그 다음에 실업의 문제 이렇게 다루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실험 문제, 책임 소지 문제, 그리고 지금 AI의 이제 전반적인 어떤 그런 뭐랄까요? 뭐 지금 현재 제가 쇼크를 먹어서 뭐 이렇게 하고 AI가 어떻고 이런 문제들을 교수님이 좀 얘기를 했어요. 원래 이 인공지능과 그 윤리의 문제란 게 이렇게 여러분 지금 실험 문제 하나만 예를 들어도 책임 소지의 문제만 해도 이게 지금 상당히 할 그런 얘기들이 많은 주제. 제가 이제 요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전달받았던 사항은 교수님 컴퓨터공학과 교수니까 기술적인 걸 너무 많이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강의가 컴퓨터공학은 물론이고 지금 뭐 다른 사회과학 하는 사람이든지 뭐 다른 학과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양한 이런 사람들 듣기 때문에 그래서 교수님이 이제 조금 이 문제를 하면서도 조금 풀어서 기술적인 걸 얘기를 많이 안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하는데 제가 정리를 한번 더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제 프라이버시 주제부터 또 시작을 할 텐데 굉장히 그 프라이버시 문제도 지금 AI 문제뿐만 아니라 그 IT 전체의 문제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거는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 하기로 하고 이번 동영상 제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우선 실험 문제를 다시 한번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이 다 온다. 실제로 실업이라는 그 문제가 생기는 것은 어차피 닥쳐야 될 현실이다. 지금 이미 우리가 이제 조금씩 시작이 됐고, 우리가 뭐 오기 싫다고 해서 뭐 하는 문제는 아니다. 근데 그 실업의 문제는, 꼭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아까 그 인공지능 밑에서 인공지능에 대체되는 그런 비참한 인생만 있다는 거는 그것만 생각하지 말라. 대신에 뭔가 우리가 그 4차 산업혁명 또는 인공지능 이 시대에 우리의 뭐랄까요 그 창의적 정말 뭔가 이렇게 그 전에 이제 했던 그런 교육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교육으로 우리가 무장을 좀 해야 된다. 그러고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거, 그다음에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교육, 이거는 이제는 철저히 해야 된다. 이거는 초등학교 때부터 들어가야 되는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의적인 문제, 창의적인 성을 기르는 문제하고 인공지능 교육은 어려서부터 들어가는 필수다. 왜냐면 시대가 이제 그렇게 간다는 거죠. 마치 산업혁명 시대에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없고 이제 뭐 결국은 뭐 다 직장을 잃고 뭐 이런 상황만 오는 게 아니라 새로운 교육을 받았더니 뭔가 교육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가 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정말 새로운 직종들 얼마나 많은 새로운 직장들이 이렇게 여러분 오픈이 돼가지고 그렇게 새로운 그런 일거리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럼 인간은 참 머리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듯이 우리도 이제는 새로운 교육을 통해서 또 좀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한다면 새로운 교육을 통해서 인공지능도 알고 그리고 인공지능 정말 깊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뭐 컴퓨터공학, 인공지능학과 여기만 알아서는 안 돼요. 지금은 정말 알아야 되고요. 그걸 모르면 아마 여러분 사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창의적인 그런 뭔가를 좀 해내야 된다. 그 우리가 기존에 있던 그런 걸로는 도저히 안 된다 하는 거고요. 책임 소재 문제까지 제가 했는데 하여튼 그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은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곳곳에 로봇가 있잖아요. 로봇가 있는데 로봇가 뭐 사람을 잘못 어떻게 해를 끼칠 수가 있잖아요. 뭐 그랬을 때 그런 모든 이제 책임 소지의 문제는 어떻게 과연 다룰 것이냐. 그것은요 상당히 그 인간이 뭐냐, 또 기계가 뭐냐, 또 어느 정도까지 책임이 있느냐. 이거는요
상당히 그런 좀 윤리적인 그런 문제, 또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기계를 어떻게 보느냐, 사실은 그런 이제 굉장히 이제 뭐랄까요, 근원적인 그런 문제를 안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했던 실업의 문제는 아까 교육을 그런 식으로 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제가 하는 어떤 방향 제시를 분명히 할 수 있지만, 책임 소재의 문제는 솔직히 저도 그 문제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 실업 문제는 그래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답을 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책임 소재의 문제는 과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좀 해결해야 되는지 여러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또 이런 주제가 사실은 이게 해결이 돼야 자동차가 나와요. 누가 책임을 지든 하여튼 법적으로 이게 해결이 돼야 이 자율자동차가 상용화가 되지, 이 문제가 해결 안 되고는 뭐 상용화되는 뭐 자동차나 뭐 이런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뭐 아직은 그냥 테스트 중인 차인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런 법적인 문제가, 그래서 법이 항상 보면은요, 윤리나 법이 의외로 기술보다 늦어요. 기술이 먼저 딱 나가고 나서 막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법으로 나중에 이렇게. 그래서 그 엘빈 토플러가 그랬죠. 이제 가장 변하지 않는 곳이 어디냐. 그럼 뭐 우리 여러분 알지만 맨 위에 뭐예요, 그 회사나 이런 데는 변화에 빨라요. 그래도 회사는 빨라요. 그렇게 해서 변화 딱 하는데, 이제 학교도 변화가 좀 덜한 편인데, 학교는 그래도 나아요. 제일 변화가 안 되는 게 바로 어디냐면은 법 쪽이에요. 그때 엘빈 토플러가 그 제사의 물결인가요? 그 책에 그렇게 썼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가장 변하지 않는 게 법이에요. 그래서 책임 소지의 문제는 정말 이거는 법적으로 이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상당히 좀 오래 고민을 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 여러분 오늘 지금 처음으로 이렇게 인공지능과 윤리의 이 일부 실험 문제와 책임 소지의 문제를 다뤘고, 다음에는 프라이버시 그 이후의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어요. 예, 수고 많이 했어요.